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북한이 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격리 의무 일수가 5일로 단축된다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현 정부의 외교 전략 및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의 현지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월 7일 뉴스프라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총격으로 가족이 숨지고 자신도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전 당시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이미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약 55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송에서 진행된 주요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맞다면 정당행위인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증거에 따라 가족이 군인들의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그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월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3월 9일 우리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곧바로 공식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암묵적으로 상호 묵인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이 났고 이에 우리 정부가 항소까지 제기하게 되면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항소로 또 한 번의 재판이 진행될 텐데요. 비단 재판의 항방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 관계가 걸린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요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연합뉴스 TV는 해당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3월 21일 뉴스 리뷰와 22일 뉴스 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영국 수상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고하며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당과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당을 우회 비판했고 한일 정부의 대화가 단절된 채 파국 직전에서 그대로 방치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22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하게 논의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영 평론가는 일본이 일왕과 총리 등 각급 단위에서 과거사 문제에 사과를 해온 것이 50여 차례 이상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그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사과가 일관되고 지속된 목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최 평론가는 일관되고 지속된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답하며 이것이 한일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가도 경색되기를 반복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현 정부의 선제적 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야권과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엿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김성환 평론가는 그것이 현재 부정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2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장시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다만 일부 발언들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의구심이 해소되기보다는 자칫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뉴스포커스의 대담은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으며 발언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발언의 80% 이상을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할애한 만큼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 보다 더 흥미로운 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말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등을 인용한 배경이나 의미도 살펴본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설명했듯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면 돌파인데요. 이후 실제로 대국민 설득이 성공했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소식으로 떠들썩한데요.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뉴스워치에서 단독 보도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 거래 판매자 입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나비약을 되팔이하려던 판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검거된 판매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처방받은 마약류 약품 물량을 SNS를 통해 판매글을 올리고 나이가 어려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확보하려는 구매자들을 노렸습니다. 본 보도는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인데요. 물론 이후 많은 언론사가 빠르게 동일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연합뉴스TV가 마약류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미 지난 2일 뉴스에서 온라인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순히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처방이 쉽다는 빈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도 진행되었습니다. 24일 뉴스 리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면 보고를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반복해 처방한 의사는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후 조치로 마약류가 조제되는 시점과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처방 조제 단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검평원의 시스템과 식약처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 상황까지 체크하는 등 꾸준한 취재가 엿보인 보도였습니다. 관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연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3월 26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해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는 장면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이 도박 사이트의 입금액은 자그마치 1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원들이 얻은 수익금만 해도 56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수는 만여 명으로 그중 청소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도박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도박의 시작이 청소년 때부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7년 837명에서 2021년 226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PC로 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은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이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입문용 도박은 규칙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겉보기에는 마치 게임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엄연한 불법 도박이라고 합니다.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홀짝 게임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10초도 안 돼서 한 게임이 끝나 속도감이 느껴지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 씨는 도박은 처음엔 정말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도박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중한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대체 어떻게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하는 첫 경로는 놀랍게도 친구와 지인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하거나 친구와 선후배가 메시지로 보낸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가입한 회원에게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꽁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은 돈으로 도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도박 사이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링크를 받은 즉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입이 쉽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도박 사이트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기도 또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해도 수백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제공되고 있고 불법 웹툰 사이트엔 도박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으로도 불법 도박을 생중계한다는데요. 특히 도박은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충동 조절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와 호기심으로 소익 베팅을 하던 청소년이 한번 돈을 따는 경험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도박 게임에 거는 돈은 점점 더 커지고 피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작은 가벼웠을지라도 그 책임과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살 때 처음 불법 도박을 하게 됐다는 성욱 씨는 시작하자마자 무려 10배에 달하는 행운이 찾아왔고 그 행운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성욱 씨는 한번 돈을 크게 딴 것에 대한 맛을 잊을 수 없다며 50만 원으로 5억까지 땄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만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학창시절 내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지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도박이 일상화된 유럽의 경우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영국은 도박법에 청소년 도박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제정했고 프랑스는 도박 웹사이트에 경고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스스로 중독됐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징후를 세심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학교 보건법 개정으로 현재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이 의무화됐다는데요. 청소년은 교육만으로도 도박 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인 제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시청했는데요.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불법 도박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과 같이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끝으로 소연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불법 도박 세계. 부디 시작도 하지 마시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년 제도라는 것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 자체가 없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은 오는 2025년부터 사실상 65세가 정년이 되고 유럽의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정년 연령이 64세로 변경됐는데 이를 놓고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그야말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불거지게 된 배경과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의 특별 조항을 사용해서 연금 개혁 법안을 강행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프랑스 현지 특파원의 취재와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프랑스에서의 연금 개혁 강행의 배경과 내용,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다음 해인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정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연금 개혁 추진이 다시 본격화되었는데요. 지난 1월 지금의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반대 시위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표결 직전에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했고 야당이 표결 사흘 전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법이 자동으로 가결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을 받기 위한 노동기간의 연장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 법안의 최종안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을 100% 모두 받기 위해서는 노동 등을 통한 기여의 기간이 요구되는데요. 이 기여의 기간이 2027년까지 기존의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4세의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퇴 시기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6세 이전에 노동을 시작했다면 58세에도 조기 퇴직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노동기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올해 9월부터 최저연금의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됩니다. 또 이번 개혁안이 경력 단절 등을 겪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워킹맘에게는 최대 5%의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배경으로는 주로 연금 적자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 인터뷰 생중계에서 2017년 첫 임기 시작 당시 연금 수급자가 1천만 명이었으나 6년 뒤인 지금 1,700만 명이 되었다고 발언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뉴스원도 마크롱 대통령이 해당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퇴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프랑스의 연금이 한국과는 달리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은퇴자에게 지급할 연금이 늘어나면 이는 즉각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프랑스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가장 낮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4%에 이른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참고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재정 악화 우려 이외에도 30년간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그 맥락과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 등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크롱 정부가 이렇게 헌법에 특별 조항을 발동한 초강수까지 두면서 연금 개혁법을 통과를 시키자 국민들이 거세게 그야말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파업에 대규모 시위까지 좀 벌이면서 구심 곳곳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과 쟁점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 개혁을 발표하자마자 100만 명이 넘는 규모의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 3월 7일에 열린 시위에서는 주최 측 추산으로 35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음을 보도했습니다. 3월 23일의 9차 시위는 특히 과격한 반발이 나타나면서 보도가 집중되었는데요. 한겨레는 시청에 불 지르고 관공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108만 명, 파리에서만 12만 명이 운집하는 등 총리 불신이 많이 부결된 직후 시위가 격화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법안 통과 후 첫 총파업 시위에서 나타난 시청 방화와 법원 난입 등의 격화된 시위의 양상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시위를 보다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스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관련 생방송 도중에 고가의 손목시계를 착용했다는 비난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프랑스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경향신문은 경찰의 시위 진압 특별조직인 브라보-M 소속의 경찰관들이 시민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현지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서 주로 제기되는 쟁점은 노동시간 증가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64세까지 일해야 연금 주겠다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각 분야에서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노조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특정 계층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은퇴 연령 상향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중단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프랑스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시위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개혁안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한 저임금 육체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할 것이라는 노조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프랑스 사람들의 연금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으로 여겨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인식에서 세대 연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비단 연금 개혁 논란이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를 개시했습니다만 좀처럼 진전은 없는 상황인 건데 연금 개혁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동향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 역시 연금 개혁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되면서 관련된 해외 사례들과 국내 동향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 당시에 보험료율을 2004년 13.9%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기대 수명과 출산율에 연동해서 자동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재정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독일 역시 2004년에 연금 적립 기금 규모에 대해 최고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후 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17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도 주요 국가들의 연금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07년에 정부 주도로 기초연금을 개혁한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의 도출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연금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종합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프랑스보다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2.4배 빠른 한국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개혁 논의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원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아직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총대를 맬 용기가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도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 테고 또 언론 보도가 해야 할 역할도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프랑스 연금에 대한 보도를 확인하면서 연금 개혁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연금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의 시도와 격렬한 반발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사안을 파악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자칫 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희석되고 자극적인 현장의 이미지만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의 시위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내고 프랑스에서의 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맥락을 소개하고 이번 개혁안의 세대 및 계층에 따른 유불리 등의 세밀한 내용들을 전달하려는 좋은 외신 보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반가웠습니다. 우리 역시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고 우리의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제도의 설계와 구상,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의 수렴과 조율, 그리고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외 사례들은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위한 재료로 해외 소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들의 맥락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해서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의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